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오늘부터 총 40회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제 민사법,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와 관련해서 뭐 민법 기본 강의 회차가 이제 제일 길죠. 근데 사실 뭐 40회라고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는 민사법은 뭐 민법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민사법은 이제 매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 제가 민사법 강사라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나 뭐 누구나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이제 시험에서는 민사법, 특히 이제 민법 비중이 제일 크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이상이 이제 민사법이 차지하고, 그 민사법 중에서는 또 한 70% 민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로 나가서 가게 되면 거의 뭐 민사법이 70%, 80% 정도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뭐 형사 정도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민사법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는 게 뭐 당장은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이제 좀 멀리 보면 나중에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어느 직역으로 가시든 그럴 때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이제 로스쿨에 가셨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뭐 진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필요하시면 저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도 하시고, 특히 뭐 로클럽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그 개별적으로 3학년 1학기에 나오는 민사재판 실무 이런 것들도 좀 수강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뭐 개관이나 공부 방법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자료가 3개가 나갔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강의 자료 1이라고 되어 있는 그 제목은 이제 민사법 공부 방법론, 요거부터 좀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알아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죠. 그게 또 이제 민사법의 공부 방법의 출발점일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과목이 이제 민사법, 뭐 형사법, 공법 이렇게 있는데, 형사공법은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시고, 저랑 공부해야 되는 민사법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민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있죠. 보통 이제 민사실체법이라고 해서 민법과 상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사소송법. 그러니까 요 세 과목은 뭐 필수적으로 보죠. 물론 이제 민법 안에서도 우리가 뭐 국어하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하면 그 안에 뭐 고전문학, 현대문학, 뭐 시소설 나눠지듯이 민법도 이제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지고 상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어원법, 수표법도 이제 별도로 법이 있지만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면 뭐 1학년 1학기 때는 민법 총칙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중요한 과목들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시험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등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경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압류 등기, 뭐 가압류 이런 거, 가압류, 가처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민사집행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필수적으로 좀 보시고,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 보면 이제 민사재판 실무 과목이 있죠. 그래서 민사재판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제 뭐 로클럭 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고,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실무를 이제 3학년 1학기에 그 판사님들이 오셔서 전국 공통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그 시험도 보고, 그러니까 전체 전국 등수가 나오는 거죠,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실무 안에 보면 또 이제 요즘에는 책이 이제 그 민사재판 실무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책 그 뒷부분에 그 요건사실론이라는, 그래서 요건사실론. 그래서 이제 민사에서 요건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배우시겠지만. 그게 또 챕터, 그 교재가 예전에 이제 분권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권으로 묶어서 3학년 1학기 때 배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사재판 실무라는 게 결국은 요거는 뭐예요? 판결문 작성법인 거예요. 쉽게 해서. 판결문. 그러니까 민사는 결국은 뭐 실체법에서 소송법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당사자들이 원고 피고가 어떤 주장을 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판사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고, 그럼 판사님이 어떤 주장과 그거에 따른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럼 이제 그 판결문 작성하는 것을 배우는 게 민사재판 실무인데, 그럼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민사의 법률 관계 분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쟁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
그래서 인간들의 그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모두 다 법조문에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쟁점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해결과 관련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견해 대립. 그럼 견해에서는 일단 중요한 게 학설이 있을 거고요. 학설.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있겠죠. 판례. 그러니까 대법원이 계속 일반적인 법리들을 확립시켜가지고 판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학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학설을 이제 유형화시켜 보면 결국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유형화시킬 수 있죠. 그럼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는 견해가 있겠죠.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절충적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 3가지로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설은 또 뭐 적극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부정설은 소극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절충설은 어차피 절충하는 견해니까. 그럼 이제 어떤 학설들이 있고, 그다음 판례도 이 긍정, 부정, 절충 중에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여기 없는 새로운 또 입장을 밝히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그 다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 학설과 판례는 어떠한 입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판례도 기본적으로 이제 어떠한 이 문제점에 대한 견해 중에 하나잖아요. 견해 중에 하나인데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설과 달리 판례는 뭐예요? 국가 공권력인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판시해 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왜 학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례도 이런 학설들을 전제로 해서 어떤 때는 이제 긍정설과 똑같은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학설의 다설은 긍정설인데 판례가 그걸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그 다른 견해를 취하거나 반대일 수도 있죠. 긍정설에서 판례를 비판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왜 그렇게 대립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소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어떠한 입장이 타당하다. 타당하다는 논거를 대줘야 돼요. 논거. 결국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시든 뭐 판사님 되시든 간에 결국은 이제 서면으로서, 뭐 변호사가 되면 서면으로서 뭐 이제 준비 서면 같은 거 제출하고, 당장은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 사례형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주관식 사례형 답안지에 그 쓰는 방법은 논설문을 쓰는 거예요. 논설문.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로 치면 설명문식 답안지는 좋은 답안이 아니고 논설문을 써야 돼요. 논설문.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보고 싶은 거는 어떠한 사실관계를 던져주고 그걸 이 학생이 제대로 풀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판례의 견해 입장을 취했다. 그럼 판례가 왜 타당한지에 타당성의 논거를 대야 되겠죠. 판례는 A라고 하니까 A에 따르면 이 사례는 B다. 이거는 뭐예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문식 답안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설명문식 답안이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단계가 지나면 논설문식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논증을 해서 채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뭐 판례 입장을 취하는데 이래서 판례가 타당하니까, 즉 타당성의 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타당성의 논거를 댄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뭐예요? 이 사안의 해결. 그래서 사안을 해결해야죠. 사안 해결.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출제자들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주어진 문제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끌어냈는지, 그거에 대한 학설 판례 대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안을 해결하는지, 요걸 본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 그 다음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시든 판사님 되시든 뭐 검사님 되든 마찬가지죠. 뭐 공소장 써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논리적인, 즉 소위 말하는 법적인 이제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이제 나중에 실무가 돼서 하는 일들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직업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뭐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집행법도 이것도 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책들마저도 이제 뭐 등기법 같은 경우도 그것만 제대로 연구하자면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부동산 등기법 같은 거는 제 민법 책에 그 필요한 부분이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재 페이지로 나중에 이제 물건 퍼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즉 실무가가 되기 전 단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동산 등기법의 지식은 이제 일반 교재 페이지로 한 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물권법 파트에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은 대부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설강이 되고 저도 뭐 학교 나가서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민사집행법을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파트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한 4, 5일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강의로 치면 한 15강 정도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그 부분 쟁점들을 흩어져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별도로 단행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교재 진도를 나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별도로 좀 한 4, 5일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집행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채무자가 이제 뭐 이행을 안 하면 이제 강제 집행하는 거죠. 뭐 경매하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법은 이제 마지막에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나중에 이제 소멸시효 민총 맨 마지막에 소멸시효 파트를 배울 텐데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중요한 거 5가지 꼽으라면 이제 1등으로 꼽힐 만큼 중요한 그 5가지 중에 꼽힐 만큼 중요한 제도거든요. 근데 소멸시효 가면 당장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결과적으로 집행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여기서 소멸시효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뭐 집행법까지 따로 뭐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땐 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민사재판 실무를 배우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된다. 이제 뭐 민재실에 나오는 것들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타당하지 않은 게 뭔지를 알아야지 민사재판 실무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민사재판 실무를 배우는데 이 수업을 뭐 로컬하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안 듣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3학년 1학기 가기 전까지 집행법도 어느 정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등기법은 얘기한 대로 민법책에 제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따로 공부 안 하시고 요번 수업을 들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법은 나중에 이제 뭐 상법이나 민소법 다 배우고 물론 기본 지식들은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장 민총 마지막 시간쯤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다 집행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다 배운 다음에 한 바퀴 돌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별도로 좀 공부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사재판 실무 이제 3학년 1학기 때 배우실 텐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요건사실론이라고 예전에는 별도로 책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합본으로 나와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데 요 요건사실론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가 정리하고 최신 판례까지 집어넣어서 그 이제 민사재판 실무에 붙어 있는 요건사실론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놔서 제가 민법책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뭐 따로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 40회 동안 이제 민법을 다 정리할 건데 그 부분에 등기법하고 요건사실로는 제 책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따로 공부는 안 하셔도 되고 요번 순환을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주관식 비중이 제일 크죠. 이제 대부분 시험을 보고 나면 선택형은 자기가 매겨보면 몇 개를 맞고 틀리고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데 선택형보다는 사례형, 기록형의 배점이 더 커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민사법에. 그래서 오늘 그 자료 민사법 공부 방법론 그 맨 앞에 보면 나오는데 선택형이 있고 사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형이 있죠. 기록형. 민사법에. 그러니까 다른 형사공법도 마찬가지고. 그럼 선택형이 총 70문제예요. 70문제. 객관식 70문제인데 비중을 보면 이제 민법이 이제 한 35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한 20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민소법이 그럼 이제 한 15문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꼭 이제 이렇게 딱 맞지는 않고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있는 문제들 중에 이제 통합형 문제.
통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법, 민소, 상법이 이제 묶여가지고 한 문제가 되는 그런 형태들이 이제 한두 문제씩 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한 요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선택형 70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은 크게 보면 이제 1문, 2문, 3문인데, 1문이 이제 150점, 그 다음에 2문이 100점, 그 다음에 3문이 10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으로 치면 100점짜리 기준으로 1시간이죠. 1시간, 1시간, 1시간 반. 총 3시간 반을 시험을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산문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상법이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상법이. 근데 1문, 2문은 뭐예요? 민법, 민소법이 혼합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1문은 민법이고 2문은 민소법이고 이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민법 문제인지 민소법 문제인지가 막 헷갈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령에 보면 이제 1문, 2문, 3문에서 3문은 이제 상법으로 별도로 이제 되는데 1문, 2문이 민법, 민소법이 이제 합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령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경도 3시간인데 이제 전체 175점이에요. 175점. 100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동시에 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을 보면 뭐 객관식을 먼저 봐서 객관식 통과하신 분들이 주관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걸 동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할 때 결국은 이제 공부라는 게 뭐 시험이라는 거 효율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쟁점이 있고 학설 판례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견해 대립 중에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학설도 간단하게 왜 그런 학설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상법이나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판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판례 입장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떠한 이제 근거, 우리는 실전법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법조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한 이제 해석의 문제란 말이죠. 해석.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게 학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입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근거법이 있으면은 그 법조문을 해석하는 학설과 판례 입장이 될 텐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그 견해 대립도 알아둬야 돼요. 그냥 뭐 무조건 판례만 보면 된다라고 하면 판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판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쟁점에 대한 견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견해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주관식 답안지를 쓸 때는 학설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돼서 답안지를 쓸 때는 판례 위주로, 그러니까 쟁점이 뭐고 판례는 이런데 판례가 이래서 타당하니까 판례에 따르면 결론이 이렇다. 요 정도로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걸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학설은 다 제끼고 판례만 보겠다 이러면 판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당 부분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적정한, 그렇다고 뭐 이제 아주 꼼꼼하게 뭐 학설들의 뭐 세부적으로 이래서 뭐 학자 한두 명만 주장하는 견해까지 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정리된 내용들 대부분은 이제 뭐 통설 판례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견해가 비슷하게 가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판례 자체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쟁점들이 많아요. 최근에 판례도 사실관계가 복잡하니까, 요즘 뭐 사회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도 굉장히 복잡한데 그걸 이해하시려면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판례만 그냥 이제 그 무지성으로 읽으면은 판례조차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판례 강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학생들이 들으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이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특히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학설들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상법이나 민소로 가면은 뭐 학설들도 교재에 잘 정리해놨지만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 선별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답안지에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정리해드리는 것들 정도만 잘 소화를 시키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시험과 관련해서 보면 시험에 합격하는 데 필요한 한 150%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도 뭐 이제
그 내용을 100% 소화를 못 하더라도 한 70%, 80%만 소화해도 뭐 시험에 합격하는데 충분히 지장이 없고, 그럼 지금 당장은 뭐 시험이 문제지만 나중에 뭐 실무 나가셔서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라서, 단순히 이제 막 뭐 어떠한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판례가 중요하다더라, 답안지에는 뭐 판례만 쓰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는 학설 다 제끼고 그냥 판례만 보겠다고 하면 이게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례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나중에 이제 3학년 돼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 되면 이걸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이 빨리빨리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도 바로 열어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하면서, 이제 오늘은 뭐 진도가, 교재 진도는 뭐 거의 안 나갈 테니까 복습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 과목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법학 공부 방법론을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어떤 쟁점이 있으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 그럼 이제 뭐 3학년 되면은 뭐 정리된 요약서 같은 거로 뭐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나 뭐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들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뭐 동영상 열어가지고 그 부분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종강이 되면 다시 또 열어드릴 테니까 그때 또 복습하셔서 최소한 이제 그 뭐 제 강의 자체를 한 2, 3회독 이상 들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이제 실강을 들으시고 뭐 꼼꼼하게 듣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교재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듣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뭐 이제 뭐 법대가 없어졌으니까, 로스쿨 있는 학교들은,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전공 과목들에서 보면 뭐 기본서를 막 수십 회도 가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법학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돼서 이제 기본 내용 자체를 여러 번 돌려야 돼요, 특히.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는 사실 총 이제 그 가족법까지 포함해서 제가 40회를 잡아놨는데, 이제 로스쿨 3년 안에 민법만 보더라도 사실 민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완벽하게 이해해서 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시험에 필요한 한도, 그 다음 나중에 실무가 돼서 필요한 한도의 기초 지식들을, 기본 지식들을 쌓는 거고, 나중에 뭐 실무 나가서 이제 현업에 가서 본인들이 필요한 한도 내서 또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변호사 시험 대비로는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 선택 사례 기록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따로따로 보게 되면 막 선택형도 막 1000페이지, 사례형도 막 1000페이지 이러면 이제 민법만 막 3000페이지, 4000페이지 되면 전체 7과목이니까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보기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그 오늘 자료 중에 그 첫 번째 그 민사법 공부 방법론에서 그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그래서 오늘 자료 3가지 중에 그 민사법 공부 방법론의 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관식 뭐 선택형도 그렇고, 선택형에서도 답이 되는 게 뭐 견해들이 있으면 판례 따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 사례형과 기록형도 판례 입장에 따라서 결론을 내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를 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확 줄인다면 결국은 뭐 민사법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조문하고 법조문하고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법조문하고 판례는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3학년 가서 이제 그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 요거 위주로 정리하면 되지만, 이걸 정리하려면 기본 지식이 있어야죠. 기본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 독해할 때도 이게 이제 뭐 쭉 써 있어서 단어는 알더라도 이게 무슨 맥락의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법조문하고 판례인데, 그럼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는 이걸 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따로따로 보고 이러면 시간이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요. 그럼 이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6페이지 제가 이제 예로서 2000년 5월 10일 판결을 하나 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6페이지에 보시면 그 메뉴에 보면 그 대법원 2000년 5월 10일 선고 2000-1259 판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판례 번호인데 판결료지 1번. 그러니까 이제 판결료지 1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뭐 1번, 2번 이 정도 돼 있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판결요지 1번에서는 일반 법리를 설치해요. 일반 법리. 그래서 일반 법리, 즉 대법원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확립한 판례 법리를 설치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판결지 1번 보세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됨을 이유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하죠.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 표시하고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의사표시를 해석했을 때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하면 충분하는 것이지 별도로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용의 착오는 일반인들이, 즉 그 행위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일반인도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정도로 뭐예요?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론인데 여기서 지금 일반론이 한 6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판례 경우에 비춰보면 짧은 요지란 말이죠. 요즘은 판결 요지 자체가 막 20줄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객관식만 보면 쭉 읽고 이제 이해만 하면 되지만 주관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관식은 읽고 그냥 넘어가면 주관식은 한 글자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살표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결요지 1번에서 일반론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주관식 답안지용으로 답안지 작성용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형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뒤바꿔서 막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신 대로 그 밑줄 3번째 줄에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식 지문에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 법리는 이제 판례가 판시한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시한 거니까 이해를 하고 일단 그다음에 정리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에 이제 그 고딕체로 돼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쭉 읽기만 하면은 이제 주관식 답안지 한 글자도 쓰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를 내용으로 할 것을 표시하고 해석상 내용으로 인정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다만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6줄 돼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 2줄로 정리를 해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제 3학년 때 가서 실전 답안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강사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힌트 삼아서 이런 식으로 평상시 공부할 때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게 뭐 3학년 때 가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끔씩 질문하신 내용이 그럼 애초부터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리된 내용들로 출간된 교재들도 있잖아요. 강사들이 쓴 책들도. 근데 얘기한 대로 그거는 어느 정도 이걸 본 다음에 그걸 봐야지가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된 내용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그게 빨리 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되면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남이 정리해 놓은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판결요지 1번 부분을 평상시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나 누가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2줄짜리로 정리된 교재를 보면 이게 이제 내가 평상시에 봤던 판결지 1번을 이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은 거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남이 정리해 놓은 교재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기본 베이스가 어딘지 원천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제 헷갈리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 교재도 보면 민법 기본서도 보면 판례 요지를 되도록 실어 놓은 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출강 가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올라오는 분들 다 보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남이 정리해 놓은 정리해 놓은 내용만 보면 나중에 가면 반드시 이제 후회할 때가 와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다 판결 요지에. 그래서 저도 이제 판결 요지 원문을 실어 놓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했던 것이 그걸 뭐 일부러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처럼 2줄로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편할 거 아니에요. 보기에는 편할 것 같고 이제 다른 책에는 막 5줄, 6줄 돼 있는데 이 책에는 뭐 2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이제 이거로 보면 금방 보지 않느냐. 지금 당장은 그래 보여도 나중에 가면은 이게 제대로 기본 베이스가 안 돼서 오히려 3학년 때 가서 고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뭐 시험에 안 좋은 결과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지들을 지금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민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판결 요지 같은 거 이제 꼼꼼하게 좀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5줄, 6줄, 심지어 막 10줄씩 되는 것을 남이 2줄로 정리해 준 거는 나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처음 볼 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책에는 막 10줄씩 돼 있고 한 페이지 판결 요지인데 이 책에는 딱 2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전용으로 이제 암기하고 정리해 놓은 것은 원전을 본 다음에 정리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암기하는 건 나중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아요. 1, 2학년 때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다음 이제 판결유지 2번이 보통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법리를 설치한 다음에 판결유지 2번은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은 주어진 사실관계 해결이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압축해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뭐뭐라고 판시했다. 이제 이런 결론 부분이 뭐뭐라고 판단한 사례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가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에서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도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다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 한도에서. 그래서 그 판결유지 2번 보세요. 매매에 대한 소지 중 20, 30평가량만이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수했고 계약 과정에 현출돼 가지고 매도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전체 면적의 20, 30평이 아니라 30%에 해당되는 197평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6, 7배가 되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도로에 편입됐을 때 동계착오리로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중간식에 나올 수 있고 선택형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그 선택형 기출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변형하신 거잖아요. 그 맨 밑에 문단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보면 매매 대상 토지 중 20평만이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매수했고 매도인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0%에 해당되는 200평이 편입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결지 2번을 살짝 이제 고친 거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선택형의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처음 공부하고 이럴 때는 그냥 판결지 1번의 일반론들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실관계를 이제 압축하거나 조금 변형해서 그대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관식에서도 그런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지 3번은 아까 중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럼 중과실이란 말은 우리가 뭐 처음 듣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막상 개념 정의를 해봐라. 이러면 이제 답안지 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관식은 논설문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논설문이니까 논증을 해야 되고 법률 용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그냥 평상시 대화하듯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과실이란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일반인도 쓰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막상 답안지 쓰려면 안 써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워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밑줄 친 부분에 보면 표의자의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비춰서 그럼 이제 주관식으로 외울 때는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이렇게 이제 하나만 외우면 되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는 보통, 현저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 이런 것들을 중과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채점할 때 뭐 학교 가서 중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이렇게 쭉쭉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쭉 읽어요. 그러니까 답안지 뭐 1시간 분량을 뭐 5분도 안 보죠. 그냥 뭐 1, 2분에 이렇게 앞뒤로 이제 읽어보시고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이 눈에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뭐 암기하고 뭐 물론 그건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할 때 하시겠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나중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기초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3학년 때 이게 시간이 절약이 돼요. 안 그러고 처음부터 이제 얇게 이제 정리된 거 그런 것도 위주로 보면 오히려 이제 3학년 때 공부량이 이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복할수록 이제 공부량이 줄고 그다음에 똑같은 분량을 지금 100페이지 읽을 때 하루 종일 걸리면 3학년 때는 100페이지를 1시간 만에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정리된 내용들로 보면 나중에 지금 1시간 걸리고 아니 지금도 뭐 3시간 걸리고 나중에 3학년 때도 똑같은 분량을 읽는데 3시간 걸리고 시간이 안 줄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얘기한 대로 그런 기본 베이스를 기초 체력을 잘 갖춰야죠, 지금은.
그래서 판례들도 요즘 뭐 판례 검색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도 찾아가지고 자꾸 읽어보고 어떤 판례들은 뭐 판결 이유도 읽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교재에 필요한 한도 내서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교재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다음 7페이지도요. 저 보신 김에 요것도 나중에 이제 가족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 자, 그래서 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판결 요지. 그래서 대부분 책들에 보면 이제 판결 요지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은 그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밑에 보면 제가 이유라고 했잖아요. 그럼 판결문에 판결 이후에 그 사실관계가 나오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왜냐하면 이제 판결 요지만 보면 이 정확하게 객관식조차도 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판결 요지에 그 밑줄 친 부분 볼까요? 상속인이 될 자가 즉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서 대습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뭐 대습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 결격이 됐을 때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의 시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요지인데 이 요지만 보고는 그 위에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판결 이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 그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판결 이유를 뭐 각주에 실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본문에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다 해놨어요. 그리고 물론 수업 시간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 이 첫 번째 나오는 기출문제 같은 거를 바로 짧은 시간에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요지만 보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도 이루어질 거고 하니까 일단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습 같은 거는 이제 하실 시간도 없을 테니까 예습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복습 위주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전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읽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바로 동영상 열어드릴 테니까 그건 뭐 그 파트만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족법까지 끝나고 나서 다시 동영상 뭐 동영상은 또 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다시 열어드릴 테니까 그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니면서 이제 짬짬이 필요한 한도 내서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먼저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서 전체 크게 한 2회독 정도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읽으면서 필요한 한도 내서 뭐 문제도 풀고 뭐 그렇게 가면 돼요. 지금 당장 뭐 문제 풀고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까 얘기했죠.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반복이. 그래서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돼서 결국은 뭐 한 수십 회독을 해야 사람마다 뭐 능력이 다르니까 여러 번 읽어가지고 반복을 해서 그게 내 거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년 내내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선택형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그거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건 진도 나갈 때마다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뭐 선택형에는 어떻게 나올 거고 사례형, 기록형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6페이지, 7페이지 나온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공부 방법론 앞부분에 있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뭐 심심하실 때 한번 정리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보시고 하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그 제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뭐 저장해 놓으셨다가 뭐 질문하시고 나중에 학교 가셔서도요 뭐 질문하시고 이럴 때는 이제 활용하시고 강의 들을 때는 뭐 직접 와서 질문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총 40회 동안 이제 민법을 할 건데 민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국어도 현대문학, 고전문학 있듯이 민법도 일단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있고 크게 보면 그다음 이제 제3법 파트가 있고 제3법 그다음에 뭐 가족법이라고도 하고 뭐 신분법이라고 하는데 뭐 학자들마다 부르는 용어는 좀 다르죠. 그 제3법에 있어서 이제 물권법 하고요. 그래서 물권법, 그 다음에 채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이 또 이제 총론, 강론으로 나눠지고요. 총론, 강론. 그래서 이제 별도로 교과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개별적인 교과서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뭐 제3법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법은 친족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법,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민법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제3법까지만 공부하고 가족법은 나중에 따로 하는데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도에서 이것도 이제 한 5일 정도
가족법 부분도 한 5일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15강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민법 총칙에서 당장 뭐 저기 뭐야 미성년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뭐 저기 법정 대리인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 친족법에서 설명이 되거든요. 친족법에서. 그래서 이걸 한 번에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요 재산법까지 공부하고 가족법은 따로 이제 계속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3학년 때까지 가족법을 한 번도 못 보고 3학년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학교에서 이제 정리하지 않느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요번 강의에서는 이제 전부 다 친족 상속분까지 해서 전부 다 할 거예요. 필요한 한도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관련해서 다 볼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한 사이클이 다 돌아가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게 이게 별도로 다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을 몰라도 뭐 친족법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따로따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뭐예요,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 총칙에 이제 뒤에서 이제 저 민법 총칙에서 이제 권리의 주체에서 뭐 자연인해서 뭐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을 배울 텐데, 그럼 미성년자에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친권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권자가 있고 그다음 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 합쳐가지고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정 대리인 파트 부분들은 다 친족법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후견인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이런 절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친족법의 이제 후견인이나 친권자의 내용들을 모르면 미성년자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민법 총칙 안에서도 이제 태아를 이제 배울 텐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권리와 관련해서 뭐 정지 조건서, 해제 조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민법 총칙 뒷부분에 가면 조건과 기한이라고 있단 말이죠. 그걸 배워야지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톱니바퀴 연결돼 있듯이 한 세트로 한꺼번에 굴러가니까, 그래서 뭐 거칠게라도 민법 총칙부터 상속법까지 전부 다 배우고 계속 이걸 반복을 해야지, 이 재산법만 계속 돌린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넓게 보면 민법뿐만 아니라 이런 상법이라든가 민소법, 뭐 집행법 이런 것들도 다 봐야지 이게 한 세트로 민사법 자체가 이제 하나의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내가 이제 민법을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나중에 민소 상법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거칠게라도 이걸 전체적으로 계속 돌려야 돼요, 과목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뭐 민법이 중요하다니까 뭐 민법만 열심히 해서 뭐 민법 한 10회독 해서 어느 정도 단계를 갖춰놓고 하겠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 자체도 이해하려면 다른 인적 과목에 뭐 상법, 민소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집행법 이런 것도 다 배워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돌린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민사법이라는 산을 넘어가려면 힘들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표가 이제 1시간 안에 이 산을 넘어야 된다, 시험에 통과하려면, 그럼 지금은 뭐 10시간이 걸리더라도 넘어가 봐야죠. 그 밑에서 산이 높구나 뭐 계속 쳐다만 봐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시간이 걸려도 한번 넘어가 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1시간에 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법만 보고 끝낼 게 아니라 상법, 민소, 뭐 그다음 집행법, 뭐 민사재판실무, 요건사실로 이런 것들이 그 공부방문 앞에 첫 페이지 제가 뭐 굵은글씨로 써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한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법 과정에서는 이제 요걸 전부 다 볼 거예요. 전부 다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법도 이제 물권법 파트에 제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필요한 그 변호사 시험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한 60페이지 정도 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무사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법의 세부적인 뭐 예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법리들만 이제 부동산 등기 관련된 소송에 필요한 법리들만 배우면 되니까, 그거는 뭐 교재 페이지로 한 60페이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교재 집어넣었으니까 이건 따로 안 봐도 된다 그랬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민사재판 실무 중에 요건사실론도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민재실 교재 틀로 해서 그 목차에다가 최근 판례까지 집어넣고, 다른 책들의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민재실에서 빠진 부분들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뭐 민사재판 실무 책은 그 요건사실전 부분은 그냥 쭉 읽으면은 이제 뭐 특별하게 걸리는 거 없을 테니까, 그렇게, 그래서 뭐 로클럭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니까 그걸 그렇게 보시면 돼서, 하여간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 이제 동영상 활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뭐 공부 방법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짬짬이 그냥 틈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료에서 5페이지, 아까 6페이지, 7페이지 보셨는데 5페이지 보면 이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70문제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목표하면 아주 훌륭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또 뭐 가끔 보면은 본인이 이제 다른 자격증 뭐 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어서 뭐 민법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객관식 문제라도 좀 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선택형 같은 경우는 일단 변시 기출 위주로요. 그러니까 실제 변시 기출. 그러니까 총 지금 12회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12년도. 그러면 이제 당장 한 달 뒤면 이제 13회 이제 1년치가 또 나오는데, 이 기출 문제 위주로 일단 보시면 돼요. 선택형.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뭐 사례형도 기록형도 일단 문제를 같이 날 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 변시 기출 문제 정도 보시면 되고, 목표는 한 50개 정도로 70개 중에 50개 정도 목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례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CBT로 바뀌어가지고 손으로 이제 막 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얘기한 대로 이게 총 100점 기준으로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 사례형에서 이제 100점 기준으로, 이제 이게 1시간이라고 그랬죠. 1시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평상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100점인데 1시간인데 이게 줄수록 전체 133줄이거든요. 답안지가.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0점인데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6문제에서 한 7문제 나와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써야 될 문제 수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학년 때 보면 뭐 학설을 쓸 공간이 없는 게, 학설을 쓸 시간하고 이 답안지에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되고 판례는 이렇고 판례담이 이렇다. 이 정도 쓰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은 100점 기준하면 한 뭐 4문제, 5문제인데 변호사 시험은 6문제, 7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시간 안에 써야 될 문제가 이 정도고, 이제 1시간 동안에 쓸 답안지가 133줄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CBT가 돼서 좀 빨리 쓸 수 있지만, 그럼 사례형 출제경향 대책에서 제가 써놓은 대로 세 번째 줄에 보면 100점 기준으로 1시간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10분이나 15분 동안 초안 잡고 나머지 50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10점에 6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점에 6분밖에 안 되잖아요. 1시간 60분이니까. 그럼 10점짜리면 6분 안에 쟁점 정리하고 답안지 작성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 133줄이니까 10점에 어떻게 돼요? 13줄이잖아요. 13줄. 13줄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앞뒤로 한 칸 띄우고 뭐 큰 목차 띄우고 하니까 보통은 한 10줄 정도. 그러니까 1점에 한 줄 정도 쓰는데 10점에 6분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6분 안에 쟁점을 파악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봐야죠.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정확하게 쟁점이 내 몸에 체화가 돼 있지 않으면 이건 뭐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정답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 미리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검토를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다음 기록형은 이제 3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메모라는 건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 동안에 답안지를 작성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공부방법론 앞부분은 뭐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6페이지, 7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판례를 동시에 한 번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에 동시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민사법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민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교재에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뭐 민법 체계도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내용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30분부터 하죠.